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날씨처럼 뜨겁고 묘한 이야기, 오늘도 한 편 들려드리려 합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순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요, 집을 증여하자마자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인 며느리, 그리고 그걸 알고도 끝까지 상식선에서 복수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차근차근 밟아간 그녀의 대응에 많은 분들이 통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구에 사는 71살 한영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남편 떠난 후엔 외아들 도연이와 며느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흔한 여가도 취미도 없었지요.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는 참 복도 많으시다. 아들 잘 키우셨네. 그 말 들을 때마다 제 속은 뜨끔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아온 것뿐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성실함이 순진함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아들 도연이는 착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해는 함께 살았고 무슨 일이든 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다 몸이 아프더니 너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이네요. 42이었습니다. 장례 치르고도 한동안은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사람이었고 도연이가 그토록 믿고 맡겼던 아내니까요. 그래서 제 명의로 있던 작은 단독주택 한 채, 며느리가 살아갈 발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을 넘긴 지 3달이 지나던 어느 날, 그 집 안에 낯선 남자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걸 지금 본 게 맞는 걸까? 그날부터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상식선에서 복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 인천으로 시집와 살림을 시작했죠. 남편은 버스 기사였고 저는 시장통에서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나물 손질부터 시작했고 겨울엔 손이 터서 피가 나도 장갑 하나 끼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아들 도연이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요, 겨울에 전기장판이 고장나 방이 얼음장 같았는데도 도연이 공부할까봐 가스버너 하나로 방을 데우며 밤을 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잔소리는 많았지만 책임감 하나만큼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제가 가장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대학을 막 졸업했어요. 첫 월급 봉투를 건네며 말하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고 도연이는 30이 넘어 안정된 회사에 들어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최서연. 외모도 말투도 차분하고 깔끔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너무 고마웠어요. 같이 살자고 말해준 것도, 식사마다 반찬 칭찬도 잘하던 것도, 무엇보다 도연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결혼 후 몇 년간은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셋이서 손잡고 영화도 보러 가고, 명절엔 함께 만두 빚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연이는 늘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 부부는 평생 함께 갈 사람들이고 나는 그저 뒤에서 도와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병원에서 큰 병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암, 말기였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 지옥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에, 수술에, 병원비에. 저는 다시 반찬가게 일을 시작했고 서연이는 병간호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42. 그 나이에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있던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넌 이제 내 딸이다. 나랑 같이 살자.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도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래서 용기 내어 남편 사망 후 유산으로 받아놓았던 작은 단독주택 한 채를 서연이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이 집은 내 거다. 도연이 대신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서연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낯선 남자의 신발을 마주한 날까지 딱 3달이 걸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에게 집을 넘긴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집엔 여전히 저도 함께 살고 있었고 생활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집안 구석구석에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돌기 시작했어요. 담배 냄새. 아들은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 다녀갔어? 아니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어머니 착각이세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제 안에선 작은 의심이 움틀기 시작했죠. 며칠 뒤 현관에 놓인 남성용 운동화 한 켤레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이즈도 컸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죠. 서연아, 이 신발 누구 거니? 아, 그거요? 택배 기사님이 잠깐 놓고 가신 거래요. 그 말에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서연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방엔 두 사람이 먹은 듯한 그릇이 자주 나왔습니다. 요즘 누가 다녀갔니? 친구들이요. 혼자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 마시라고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서연은 먼저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집 근처 마트에서 서연과 낯선 남자가 웃으며 장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다정했어요. 그 남자가 서연의 허리에 손을 올리던 순간 제 눈앞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빈 방에서 불도 안 켠 채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서연이 저녁 늦게 들어오더니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늦었죠? 친구랑 영화 보고 왔어요. 그래, 재미있었니? 네, 오랜만에 웃었네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날 밤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는 기분 탓이나 내 착각으로 넘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날이 떠오르며 이번만큼은 그 아이가 남긴 집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외출한 틈에 거실에 녹음기를 숨겨놓았습니다. TV장 아래 먼지 쌓인 책 사이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으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내가 도둑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날 밤 서연이 너무 다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요즘 입맛 없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도연이 생일이잖아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을 떠올리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뒤 서연은 휴대폰을 붙잡고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응, 오늘 그분이랑 같이 있었지. 어머니는 눈치도 못 채셔. 아니, 내가 얼마나 잘 연기했는데.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 통화 내용은 고스란히 제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누가 자주 다녀가는 것 같구나. 너 혹시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 사람이라뇨? 어머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치매라도 오신 건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 싶어. 그 이후로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서연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거기 앉지 마세요. 청소했어요. 음식 남기지 마세요. 재료도 비싼데.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길 말들도 이제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이웃 박말순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영자 씨, 그 며느리 낮에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골목 걷더라. 뽀얀 얼굴에 셔츠 입은 그 남자 아들 아닌 거 나도 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남자 누구니? 서연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어머니가 관여하실 일 아니죠. 이 집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모든 자존심과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식적으로 한번 보여줄게.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연락처를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녹음한 파일들을 정리해 USB에 담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건 도연이를 위한 것이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찾은 날 손이 떨렸습니다.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이런 데 오는 건 처음이었고 내가 이걸 정말 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망설임이 있었지요. 선생님, 증여하신 건 맞지만 이 경우 동기의 불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망 또는 배신에 의한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녹음한 파일, 사진, 서연의 말투 하나하나를 USB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서연은 제게 갑자기 따뜻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좀 예민했죠. 죄송해요. 사실 저도 외로워서 잘 지내보고 싶어요. 웬일인지 웃는 얼굴로 밥도 차려주고 퇴근도 일찍 하고 집도 자주 정리하는 겁니다. 혹시 반성했나? 싶었던 그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요양원 한번 알아보실래요? 친구 어머니가 계시는데 분위기도 좋고 병원이랑도 가깝대요. 그 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요양원? 내가 왜? 아니요, 그냥요. 어머니도 이제 편안히 쉬셔야 하잖아요. 집도 넓고 조용할 테고 저도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다시 꽂아 정리된 파일을 하나하나 들으며 증거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이 집 등기 아직 명예 이전 완료가 안 됐죠? 맞습니다. 지금은 등기 지연 상태입니다. 그럼 서연이 모르게 정지 신청 바로 해주세요. 며칠 뒤 서연은 등기소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는지 점점 불안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밤 제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한테 뭐 숨기시는 거 없으시죠? 그 말에 저는 책을 덮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숨기겠니? 다만 넌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있지 않니?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웃음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제게는 오히려 확신이 되었지요. 이제 진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갑작스레 변한 듯 행동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그녀는 매일 저녁마다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투, 심지어 제 건강식까지 챙기는 그 모습에 잠시 흔들릴 뻔했지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는 생각보다 빨리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서연과 어떤 남자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팔을 슬쩍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 여자 곧 요양원 들어갈 거야. 집만 확실히 넘기면 끝이야.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들리지 않길 바랐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제 귀에,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여자,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조용히 안방 문을 잠그고 녹음기와 USB, 메모 파일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이웃 박말순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자 씨,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 말이야. 내가 지난주에 시청에서 봤거든. 어떤 남자랑 같이 부동산 상담받더라고. 세입자 쫓아낼 방법 같은 걸 물어보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완전히 제 존재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도 계산하고 있는 듯한 눈빛. 요양원이 아니라 이 집에서 날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서연에게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부동산 가니? 그녀는 깜짝 놀란 듯 하다가 곧 웃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그냥 투자 공부요. 투자?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래. 서연은 말이 막힌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집 제 이름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 말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정식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증여 취소 및 명도 소송 진행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제 감정의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며느리 서연은 며칠 전부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서연은 귀가하자마자 제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내용 증명?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녀의 눈빛엔 당황이 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저는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하라 했잖니. 내가 받은 그 집 다시 돌려받겠다고. 어머니,
그건 도연 오빠가 저한테 주라고 했잖아요. 그걸 왜 지금 와서? 도연이가 내가 딴 남자 끌어들일 줄 알았겠니?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내가 이 집에 남자를 들릴 수 있었을까? 서연은 할 말을 잃었는지 그대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어머니가 이 집 그렇게 아까우시면 법대로 가요. 대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긴 하니? 내 아들 죽자마자 딴 남자 집에 끌어들이고 이 집을 내 계획에 맞게 처분하려 했던 내가 그걸 다 눈 감아줬던 나한테 지금 협박이니?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멈추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분노도 배신도 후회도 다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너한테 진심이었어. 내 딸처럼 생각했고 내 전 재산까지 넘겼어. 근데 넌 내가 언제 죽을까 계산하고 있었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 녹음기, 사진 파일, 메모들을 모두 복사해 변호사 사무실, 구청 고령복지과 지인에게 나눠보냈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이 집에서 사라지면 이게 모두 공개되게 해주세요. 그 메일의 마지막 문장. 제 손으로 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절대 다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며칠 후 서연은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고 대면을 피하려는 듯 출근 시간을 아예 앞당기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당분간 친구 집에 지내려고 해요. 이 집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 편할 대로 해라.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게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 증명은 아직 취소 안 하신 거죠? 왜? 걱정되니?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통화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명도 소송 정식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쪽도 조율 부탁드립니다. 이젠 말이 아닌 법과 증거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며칠 뒤 서연은 저 몰래 집을 비우고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카드 명세서, 내비게이션 기록, 휴대폰 백업 파일까지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남기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구청 고령복지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최근 며느리분이 요양보호 신청 관련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동의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연은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가 소송을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자신이 집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믿은 거죠. 다음 날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의료기록, 인지검사 정상판정서, 자필 문서와 증거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이 집 팔고 나눠서 살면 안 돼요? 왜? 요양원 보내려던 사람하고 같이 재산 분배하자고? 그건 그게 아니고요. 됐어. 이제 말로 안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할머니로만 보일 것 같니?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녹음기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다 법원에 제출될 거야. 어머니, 그거 다 장난이잖아요. 그냥 기분 나빴던 거지 제가 무슨. 웃기지 마. 넌 지금부터 내 앞에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할 거야.
그 말과 함께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서서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 서연도 느꼈을 겁니다. 명도소송 접수 2주차. 서연은 슬슬 불안이 얼굴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쏙 들어가던 아이가 요즘은 부엌에서 일부러 말을 걸며 눈치를 보더군요. 어머니 혹시 변호사님하고 얘기 좀 바꾸실 수 없나요? 사실 그분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TV를 조용히 껐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한 일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니? 서연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전화를 받았고 부동산 쪽과도 통화하는 게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동네 복덕방 주인이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 며느리분이요. 요즘 이 집 담보로 대출 문의하고 다니시던데요. 그거 가능성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소송 중이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작은 승리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이 접수됐다는 통보가 왔고 이제 서연은 법원 출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할 거야. 너무 오래 참았거든. 그리고 마침내 법원 첫 변론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정장을 꺼내 입고 도연이 영정 앞에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가 내가 못했던 말 대신 하러 간다. 법정에서 서연은 변호사 옆에 앉아 굳은 얼굴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아들이 사망한 지 1년도 안 돼요.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입소를 권유하며 마치 제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꾸미려 했고 부동산 매도와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용했고 서연은 말 한마디 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의 입에서 나온 말. 증여계약 취소에 정당성이 있으며 부동산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를 명령한다. 그 순간 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겼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지 열흘 후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등기 회복 명령 확정 통지서. 이제 이 집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방법이 아직 없는 걸까요? 그 말에 저는 서류 봉투를 천천히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집, 이제 다시 내 이름이다. 그녀는 그제야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한쪽 눈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전 그냥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남겨질까봐. 혼자 남은 건 나였어. 내 아들은 너 같은 사람한테 전부를 줬고 난 그걸 지켜보며 참았지. 근데 넌 나한테 뭐 하나라도 남겼니? 그녀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차도 없었고 택시 한 대에 가방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녀가 내연남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서연 씨요? 그 사람 요즘 직장도 잘렸대요. 그 남자한테 투자 도와달라고 했다가 사기친 거 들통났대요. 그 말을 들은 건 동네 미용실에서였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우편 하나가 또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김서연의 채무에 따른 법적 고지 안내.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소리구나. 저는 그녀를 직접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꺼낸 것뿐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집은 조용합니다. 도연이 영정 아래 작은 국화 한 송이와 향 하나. 그 앞에 앉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해냈다. 이제 집은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이 집을 지었을 때 도연이가 마당에 귤나무 하나 심자고 했었죠. 그 나무는 아직 그대로 있고 올해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소식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소문으로는 지방에 내려갔다고도 하고 혼자 조용히 산다고도 하더군요. 가끔은 묻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하지만 그 질문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지켰고 더 이상 누구의 호의에 기대지 않습니다. 매달 작게 나오는 연금과 텃밭에서 기른 상추 몇 장, 이웃과 나누는 반찬 몇 가지가 이제 제 일상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인사를 건네고 가끔 놀러오는 말순이 할머니랑 골목에 돗자리 펴고 도란도란 떠드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사람을 먼저 믿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지켜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낮추고 계신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사람은 참아야 할 때와 싸워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평온함은 제가 용기 내서 싸운 대가이며 제 인생을 되찾은 증거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